안녕하십니까, 박봉순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은 우리나라 예술가, 미술가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분이죠. 백남준의 인간 첼로라는 작품과 함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인간 첼로라는 작품이 옆에 있지만 그림이 아니죠.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첼리스트, 여성 첼리스트가 첼로 활을 들고요. 백남준이 앞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백남준이 이렇게 손으로 첼로 줄을 잡고 있죠. 거길 연주하는 장면을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요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쭉 이 광경과 과정을 관람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1965년 작품인데요. 백남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유명해요. 우리가 외국 대통령 이름은 모르지만 피카소라든가 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마네라든가 이런 주요한 어떤 경향의 예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백남준이 딱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유명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는 백남준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외국에서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요 인간 첼로는 뉴욕에서 당시에 상영을 했던 건데요. 일종의 액션 뮤직, 몸으로 하는 음악 이자 또 행위라는 점에서 예술을 그대로 표현한, 미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무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술적인 요소들을 이 퍼포먼스 안에서 종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퍼포먼스라는 행위예술의 선구자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고요. 이 인간 첼로라는 작품은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여러 곳에서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뮤즈처럼 백남준의 예술적인 뮤즈처럼 되어 있는 이 여성은 샬롯 무어먼이라고 실제로 첼리스트였어요. 백남준의 예술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고요. 또 줄리어드 음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던 학생이기도 했었고요. 아메리칸 심포니, 뉴욕 하모니 심포니 첼로 수석 연주자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클래식 음악만 하다가 1960년쯤인가 그 비틀즈 존 레논의 부인이기도 했던 그리고 또 행위 예술가이기도 했던 오노요코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됐던 여인이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과 퍼포먼스를 같이 할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서 백남준을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이런 예술가는 아니었었죠. 적극적으로 자신이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백남준과 만났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백남준과 같은 행위 예술가들의 예술 경향을 플럭서스 미술이라고 말했어요. 플럭서스라는 건 라틴어로 흐름과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일종의 아르누보 아방가르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예술관을 보여주고 있는 예술 경향을 플럭서스 아트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미술가만이 아니라 음악가도 참여를 했었고요. 문학가도 참여를 했었고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플럭서스 아트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이고 가장 발상의 전환을 자극했던 작가로 알려져 있던 세계인에게 알려져 있던 사람이 바로 백남준이다. 최고의 아방가르드 예술가였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처음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1932년생이거든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1952년에 일본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도쿄대학교에서 미술사학과 미학을 연구했었고요. 또 워낙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시절부터 음악 공부를 했어요. 피아노 수업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작곡과 음악 사학도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금 의미심장했었던 어떤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 게 졸업 논문이 쇤베르크 연구였어요. 쇤베르크는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람이죠. 20세기 현대음악의 어떤 돌파구를 열었던 과거에
어떤 장조나 단조 중심의 조성음악 체계를 해체하고 새롭게 자유로운 음악을 전개했던 현대음악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의 음계에서 벗어나서 12음계로 작곡을 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이기도 했던, 그래서 현대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하나의 큰 기둥처럼 여겨지는 그런 음악가였는데, 그 음악가에 대한 연구로 졸업 논문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학창 시절부터 백남준이 어떤 새로운 예술에 대한 갈증, 갈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대의 음악은 아주 달라야 된다라는 이런 셴베르크의 생각을 자기 어떤 예술관으로 삼기도 했었고요. 1956년에는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미넨대, 켈른대, 여기서 서양 건축, 음악, 미술, 철학 다방면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예술적인 발상 이런 것들을 가다듬게 되고요. 그리고 청년기로 넘어가면서 유럽에서 새로운 음악의 하나의 큰 선두주자처럼 여겨지던 존 케이지라는 음악가와 교류를 하면서 더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실제로 올려놓은 작품 중에서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이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이게 1960년인데, 존 케이지가 이제 앞에 있었고요. 청중석에 있었고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가위를 들고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잘라버리는 장면이에요. 보면 오른손에 이렇게 가위를 들고 있죠. 그리고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탁 잡고 자르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존경하는 음악가, 일종의 스승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무례한 짓일 수 있는데, 당연히 존 케이지 역시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떤 그 감흥을 받았던 자리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넥타이를 자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권위와 단절한다는 걸 뜻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는다는 것은 뭔가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 흔히 하는 복식이잖아요. 그거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그런 전통에서 벗어난다, 격식에서 벗어난다,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퍼포먼스가 시작된 어떤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줄로 끄는 바이올린이라는 퍼포먼스도 비슷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피아노를 때려 부시기도 하고요. 2대의 피아노를 연주하고 나서 막 망치로 때려 부시고 건반을 거기 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줄줄 매달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피아노와 바이올린이야말로 서양 음악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악기잖아요. 클래식의 가장 중요한 악기로 여겨지잖아요. 그것을 때려 부수고 조각을 내고 끌고 다니고 한다는 것도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새로운 흐름을 열어나간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일종의 자유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백남준이 이 예술가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띠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음악과 성, 또 미술과 성을 연결시키는 이 과정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테마에 따른 변주곡이라는 작품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미 맨 앞에서 봤던 인간첼로에서도 무어만과 백남준이 상체를 벗고 있었죠. 상체 벗은 위에서 이제 연주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테마에 따른 변주곡에 도달하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적인 이미지와 음악을 연결시키게 돼요. 사실 백남준은 평상시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어떤 불만이냐? 미술이나 문학은 아주 예전부터 섹스라는 것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설 속에서 어떤 장면이나 줄거리 설정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지만, 음악은 사각지대였거든요. 음악에서는 성을 묘사한다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어 있었다라고 봐야 될 정도였으니까요. 왜 음악이 다른 예술 분야보다
뒤처져야 되냐. 그만큼 그건 자유가 억압된 상태라고 봤던 거죠. 자유롭게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욕구를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어야 되는데 문학이나 미술이 가고 있는 어떤 시도들조차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음악이었다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평소에 섹스를 주제로 한 오페라를 작곡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로 표현해낸 것이 이 테마에 따른 변주곡인데요. 가만 보면은 흰색 드레스를 입은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은요. 옷을 안 입은 거예요. 누드에다가 비닐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비닐 옷을 입은 것 그러면 떠오르는 게 왜 대중가수 중에 JYP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비닐 바지를 입고 춤추는 거로 막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일으켰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박진영이 원조는 아니고요. 그나마 박진영은 안에 속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 무어머는 완전 누드 상태로, 상체 하체 누드 상태로 속이 다 비치는 지금 비닐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첼로 연주를 하고 있는 건데, 가만 보면은 그 여자가 안고 있는 건 의자가 아니죠. 어떤 남자의 등에 앉아 있고 첼로를 받치고 있는 것도 첼로의 대가 아니라 남자가 누워가지고 첼로를 받치고 있잖아요. 이런 성적인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그대로 감상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연주되는 음악 자체도 과거의 전통적인 클래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백남준이 이 퍼포먼스를 기획하면서 원래 이 누드로 발가벗은 여인이 월광 소나타를 피아노로 연주하거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고 무어먼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퍼포먼스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방면에서 가장 그 획기적인 사건이 됐던 것이 섹스트로닉이라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세 개의 재판이 열렸죠. 1967년에 맨하튼 극장에서 퍼포먼스, 섹스트로닉이라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요.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술가들도 그렇고 새로운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극장에 찾아왔겠죠. 그런데 무어먼이 연주를 하다가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해요. 먼저 상의를 벗고, 물론 상의를 벗는 과정에서도 막 헬멧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복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의까지 벗어요. 완전 올루드 상태로 연주를 하고 퍼포먼스를 해요. 그런데 도중에 경찰이 들이닥쳐요. 풍기물란죄로. 그리고 두 사람을 체포해 갑니다. 백남준과 무어만을. 그리고 세기의 재판이 열려요. 외설이냐 예술이냐, 예술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 두어져야 되느냐를 가지고 세계의 예술인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최종적인 결론은 외설은 예술의 표현의 자유와 다르다. 이건 엄격히 구별되어야 된다. 즉 예술 행위에 있어서 누드는 외설일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술공원에서 누드가 허용되는 새로운 법이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후에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무용이라든가 아니면 퍼포먼스에서 누드가 가능하게 됐던 것이 바로 백남준의 이 재판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세계의 재판이었고 많은 관심을 끌었죠. 에피소드로 승소된 다음 날 뉴욕의 어떤 극장에서 거금을 줄 테니까 출연해 달라. 그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백남준이 거절했겠죠. 이건 예술 행위다. 상업적인 행위와는 다른 거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이후에는 더 과감해져서 섹스트로닉도 여러 가지 변형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보면은 남성의 성기 모양을 사람의 신체만큼 크게 과장해서 만든 모형물에 줄을 걸어놓고 이 무어먼이 벗고 연주를 하거나 뭐 이런 것 버전까지 나타날 정도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대에 많은 또 행위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오노요코인데요. 오노요코와는 그 전부터 쭉 관계를 맺어왔었죠. 새로운 아방가르드 예술의 어떤 선구자적인 한 사람, 또 한 사람으로서 오노요코가 있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컷피스라는 작품을 제가 올려놨죠. 컷피스는 뭐냐 하면은 오노요코가 한 줄기 빛이 있는 무대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은 관객들에게 가위를 하나씩 줘요. 그럼 관객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오노요코의 옷을 자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르냐? 올 누드가 되는 상태까지 다 한 조각 한 조각 자르는 거죠. 그래서 컷 피스인 거고, 이 피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옷 조각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하나는 피스, 평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거였는데, 그래서 올 누드가 될 때까지 속옷까지 다 잘라요. 그리고 오노요코가 사람들에게, 관중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공연이 끝나고 자기 옷 조각, 그 누드가 될 때까지 다 잘라낸 조각을 집에 가져가서 애인에게 주고 섹스를 해라 이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이 연도를 잘 보시면 1966년이잖아요. 이때 이미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고 있을 때예요. 1964년에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전면적인 폭격과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잖아요.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요구하는 거고요. 서로 배척하고 적대하고 싸우기보다는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의 상징이 섹스였던 거고, 그래서 자기의 옷을 잘라서 애인에게 주고 섹스를 해라. 그것이 인간에게 더 필요한 행위다. 전쟁에 대한 혐오와 배척, 반대, 이것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한 거고요. 이것은 오노요코만이 아니라 그 남편이었던 그 비틀즈의 존 레논도 같이 퍼포먼스에 동참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투 버진이라는 당시에 냈던 앨범을 보면은 오노요코와 존 레논이 그 앨범 자켓 앞면에는 올루드 상태의 앞면 사진을 실었고요. 자켓의 뒷면에는 자기 두 사람의 누드의 엉덩이 뒷사진을 찍어서 넣기도 하고, 그 정도로 성과 예술, 또 전쟁과 섹스를 대비시켜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노력들이 당시 예술가들 사이에서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그런 사회적 메시지는 백남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뉴욕 페스티벌 퍼포먼스 1965년 퍼포먼스를 보면은요, 옆에 첼로를 들고 무어머니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백남준이 들고 있는 걸 보세요. 폭탄을 들고 있죠. 이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64년부터 대대적으로 베트남에 폭탄 폭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베트남에 떨어지는 폭탄일 수도 있겠죠. 1964년 이후 미국 내에서도 조금씩 이 반전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촉발하고 자극을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폭탄을 들고 그 전쟁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뉴욕 한가운데서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어먼의 첼로도 보면은요, 그 첼로에 쇠사슬로 뭐가 연결돼 있죠? 보시면 쓰레기통 뚜껑이에요. 첼로 앞에 쇠사슬로 쓰레기통 뚜껑을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쓰레기통이라는 건 부패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 혹은 국가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패와 타락이 결국은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국가이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국가이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누가 가져가나요? 그 이익을 소수의 사회적 강자들이 독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가들의 행위가 사실은 1968년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68혁명의 정신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68혁명의 시발점 출발이 됐던 것이 파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기 애인과 기숙사에서 잘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라. 왜 기숙사에 이성 친구를 못 데려오게 하느냐. 데이트하고 잘 수 있게 허용해달라. 연애하고 섹스하는 건 자유로워야 된다. 그걸 왜 국가가 또 학교가 가로막느냐. 이제 이런 항의였었거든요. 처벌하니까 결국은 이 사회가 문제구나.
그래서 사회와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작은 성의 자유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성의 자유도 여러 가지 자유의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자유와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산돼 나아가고, 그것이 반전 운동으로, 또 여성들의 어떤 권리 운동으로, 흑인들의 인권 운동으로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 68혁명이었는데, 그 첫 출발점에, 68의 출발점에 성의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거고요. 그런 점이 바로 백남준이 추구했던 어떤 자유로운 성의 표현이라든가 예술적인 표현이라든가 이것과 맞물려 있는 거고, 그리고 성을 단순히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과 연관된 메시지, 반전이라든가 평화라든가 부패 문제라든가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메시지와 연관된 것으로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것 그러면은 비디오 아트잖아요. 사실은 비디오 아트 이전에 퍼포먼스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비디오 아트로만 주로 백남준이 알려져 있어요. 1965년, 66년, 6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0년이 된 거잖아요. 그때 벌써 이런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통해 가지고 아예 제도와 법을 바꿔내고, 그것에 최선두에 섰던, 아방가르드의 최선두에 섰던 것이 백남준이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대한민국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아요. 감옥에 가요. 60년 전에 자유의 영역으로 전 세계에서 그걸 만들어냈던 백남준의 고국인 한국에 와서 퍼포먼스를 하면 지금도 구속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선 그동안 백남준이라는 예술가가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뭔가 국내에 소개를 시켜야 되겠는데, 퍼포먼스를 소개했다가는 뭔가 이 한국의 국가 어떤 발상과 안 맞는 거예요. 역대 정권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어떤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이념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주로 비디오 아트 쪽으로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비디오 아트로만 알려져 있는 건데, 원래 더 유명한 거는 이 퍼포먼스 행위 예술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비디오 아트도 유명한데, 그 비디오 아트도 비디오나 TV라는 기술을 매개로 했다라는 이런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옆에 보면은 TV 첼로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남준의 뮤즈인 무어맨이 등장합니다. TV 세 개를 연결한 첼로 모양으로 연결한 곳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연주하는 동안에 그 영상이 나와요. 무어맨이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 TV 세대 속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조각인 거죠. 살아있는 조각에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음악까지도 포함된 종합 예술이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비디오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요. 백남준이 평소에 했던 말을 한번 볼게요. TV로 작업할수록 신석기 시대가 떠오른다. 나는 사유재산 이전의 과거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비디오는 누가 독점할 수 없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동재산이다.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비디오는 누가 독점할 수 없다. 공동재산이다. 뭐 당연히 TV는 누구나 집마다 있는 걸 말하는 거냐? 그래서 공동재산이다. 뭐 이런 뜻 아니냐 싶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영상물 자체를 독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백남준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정보의 결핍이 없었다면은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도 그런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나치는 선전에 주력을 하잖아요. 특히 TV나 라디오를 아주 효과적인 선전도구로 이용해요. 영화, TV가 그 중에 천병 역할을 했었는데, 그 정점에 괴벨스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인 영상물 제작과 그 다음에 일방적인 보급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나치에 동조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다수가 가장 극단적인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나치에 공감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방향성을 넘어서서 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쌍방향성을 획득하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동자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러한 생각을 비디오 아트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가 떠오르고 사유재산 이전의 과거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역시 어떤 독점에서 벗어난, 그것이 권력의 독점만이 아니라 사회의 부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확산시키는 독점적 소유욕에서 벗어난 어떤 메시지를 던져라고자 했던 백남준의 의도가 그 작품 안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현실의 TV를 백남준은 일방향적 정보 전달 방식이다라고 비판했었고, 현대사회의 독재자, 또 반민주주의의 상징, 그건 이제 기존의 TV가 그랬다는 거고, 기존의 영상이 그랬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상, 그거에 대응한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백남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위험한 적을 가짜뉴스로 꼽았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가짜뉴스가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특히 영상을 통한 가짜뉴스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부터 백남준은 이 가짜뉴스, TV를 통한 가짜뉴스가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영상에 참여, 직접 대중 스스로가, 개인 스스로가 영상에 참여하면서 자유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주목을 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그 TV 첼로는 자유의 상징이었고, 인간 첼로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 새로운 표현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담아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 첼로, TV 첼로, 그 다음에 중간에 세계의 재판이 열렸던 섹스트로닉이라든가 뭐 이런 일련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백남준의 메시지, 문제의식, 시대정신, 이것에 주목할 때 진정한 백남준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의미 있는 감상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백남준 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